키워 들어보는 경제 이야기 그리고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연일 얼마 전까지는 CPI하고 FOMC가 굉장히 중요했고요. 잠잠할까 싶었더니만 또 일본의 긴축 얘기도 나오고 여전히 체크해야 될 변수는 많습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키워드 바라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일본 얘기가 화들짝.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본 깜짝. 금리 인상이라고 공식화하긴 좀 그렇고요. 시장에서 금리 인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사실. 긴축의 행보를 조심스럽게 좀 시작을 했다, 이럴 수 있는 건데요. 깜짝이라고 한 것처럼 시장에서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네, 일본 중앙은행이죠. BOJ 총재인 구로다 총재가 임기가 내년 3월이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통화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는데 좀 혀를 찔렸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깜짝 그 통화 정책 변경을 큰 폭의 변경을 했습니다. 사실 10년물을 0.25%에 이제 묶어놓는 소위 일드 커브 통제 전략, YCC 전략 정책이라고 펴는 게 작년 3월에 0.2에서 0.25로 0.5%포인트 올렸거든요. 0.05%. 그렇죠. 굉장히 적은 폭. 근데 이번에는 0.25에서 2배인 0.5%로 이제 2배로 올렸기 때문에 1년 전에 0.05%포인트의 인상하고는 이제 확실히 다른 좀 단계적인 일본 중앙은행의 출구 전략이 본격 시동을 건 거 아니냐. 언제까지 이제 일본이 계속 YCC 정책을 펼칠 수 있느냐. 언젠가는 이걸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빠져나오는데 첫 단계의 시동을 건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일본 국채 시장이 이제 10년물이 오히려 9년물보다 낮을 정도로,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계속 10년물을 사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 곡선이 조금 이렇게 어그러졌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이 국채 시장의 부정합성을 조금 고치는 그런 국채 시장의 정비, 이런 차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지금 BOJ가 그 엔화를 약세로 만들려고 하는 해외 헤지 펀드라든지 이런 그 세력들에 맞서서 두 번이나 지금 그 공격을 방어했지 않습니까? 큰 폭으로 이제 엔화를 매입했는데요. 달러를 팔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조금 통화 정책의 변경을 통해서 엔화의 추가 하락을 방어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엿보입니다. 구로다 총재는 이제 시장에 충격이 있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기존처럼 장기 금리 제로 마이너스인가요? 가고요. 채권도 사고 싶어도 못 사니까 그런 거예요라고 얘기했지만 시장은 후임자를 위해서 혹은 이제 출구 전략을 시작했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 거고요. 와, 일본은 제발 물가가 좀 올랐으면 좋겠다 계속은 그랬거든요. 워낙 사실 디플레이로 갈까봐 그죠. 물가 오르는 것도 좀 부담을 가지고 있고요. 주가는 다행히 한 이틀, 첫날은 일본은 꽤 많이 밀렸고 어제도 반등하다 밀렸고 오늘은 또 이제 반등세를 한 0.6% 정도 아까 올랐는데요. 주식시장은 이제 좀 안정을 가져가고요. 외환시장이 역시 관건이죠. 엔화가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 보니까 131달러당 131엔입니다. 많이 강세로 돌아선 건데요. 엔화 전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오늘은 살짝 이제 또 이렇게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는 엔화가 초강세를 보였죠. 통화 정책 변경 때문에. 그런데 이 펀더멘탈, 그러니까 일본 주식회사 일본이라고 하는 이 펀더멘탈은 지금 썩 안 좋습니다. 무역 적자가 16개월째 지금 계속 적자가 나고 있고, 그리고 경상수지마저 이제 쪼그라들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산업 생산도 안 좋고 특히 생산성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임금 상승률도 굉장히 낮고, 그래서 이제 고용 지표도 그렇게 썩 괜찮지 않거든요. 나쁩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 경제 전체적인 활력이 둔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가부채 비율은 지금 GDP 대비 256%, 지금 G7 국가 중에서 최악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일본의 기업들이라든지 가게, 이런 그 소비자들이 어쨌든 느끼는 체감적인, 어쨌든 또 실질적인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이 소비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국가부채도 또 문제인 게, 사실 그 일본 중앙은행이
그동안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거의 한 절반 정도를 지금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평가 손이 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기업단 또 가계단 또 여러 가지 경제 전반에 좀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제 활력의 둔화라는 측면에서 엔화가 조금 계속 강세를 이어가기는 조금 역부족이다. 물론 이제 글로벌 달러가 조금 약세를 보이면 뭐 덩달아서 엔화도 좀 강세 방향으로 가겠지만 네. 그 정도지 엔화가 주도적으로 강세로 이렇게 치고 나가는 여건이 안 된다. 그런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엔화가 이렇게 갑자기 강세로 가면서 원화도 강세 기조가 가면서 1276원입니다. 우리 원화는 이 덕을 좀 보면서 1300원 밑으로 조금 자리매김을 하는 것 같네요. 네, 일단은 뭐 전반적인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에 발맞춰서 지금 1270원대에서 안정감을 찾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조금 더 내려간다면 1250원 선이 저항선이 될 텐데 아래로 내려가니까 뭐 지지선이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워낙 가치로 보면 이제 저항선인데 1250원을 조금 아래로 뚫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초강세를 보이기에는 우리나라 여건도 지금 무역 수지가 500억 달러 적자고 펀더멘탈이 안 좋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측면에서 좀 글로벌 달러에 따라서 반대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소강 국면이 내년 3월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450원 하다가 했는데요, 뭐 그죠? 지금 이 정도 레벨이면 이제 정상화가 꽤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여기도 시간을 써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결국은 이제 이게 하루 이틀짜리는 아닐 텐데 일본이 이제 금리를 긴축 기조로 가고 엔화가 강세로 가면 외국에 나간 일본 자금이 돌아오고 미국 국채 팔면서 실제로 미국 국채 금리를 올릴까? 그다음에 머니무무가 앞으로 이제 내년에 총재 바뀌고 이렇게 옮길까? 이게 이제 소위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게 일본 자금을 대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미국 자본은 스미스 부인이라 그럽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김 여사님 자금 이럴 수 있는 건데 그런 머니무무가 내년에 글쎄요, 뭐 어떻게 보세요, 박사님은? 네, 앞서 말씀 나눴듯이 일본 경제 펀더멘탈이 썩 괜찮은 건 아니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그러니까 그 동안은 이제 싼 일본에서 일본 자금을 이제 빌려서 해외 주식이나 해외 부동산이나 해외 채권을 사는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컸는데 이게 한 3조 달러 정도 규모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 국채도 지금 그 외국인 보유 소유 구조를 보면 일본이 1조 달러로 중국보다 많거든요.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도 많이 쥐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환수되면 거꾸로 이제 그 일본으로 다시 또 환류가 되면 일본인들이 해외 주식을 팔고 금리를 파니까 채권을 파니까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엔캐리 트레이드의 역작용, 부작용이 이제 있을 수 있다라고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효과는 좀 미미하지 않을까. 근데 일본으로 환류되고자 하는 일본 쪽으로 끌어들이는 힘이 그렇게 센 편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궁금한 걸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긴축의 속도에 달려 있는데 일본이 뭐 미국처럼 그냥 급격하게 금리를 오른다면 다르겠지만 그럴 수 있는 정황이 아니라는 말씀하신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궁금증이 많고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여서 좀 많이 여쭤봤고요.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은 내년에 우리 경제도 만만치 않다. 내년 1% 저성장을 정부가 공식화했다. 지난번에 한국은행이 1.7%를 전망한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박사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정말요? 그랬는데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는 1.6% 전망했네요. 어쨌든 어렵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이 2.5%인데 정부는 1.6%. 통상 정부는 정책 목표를 제시하기 때문에 조금 현실보다는 높게 제시하는 그런 게 통례인데 의외로 1.6% 또 전체적인 뭐 국제기관보다도 더 낮은 전망치를 제시했고요. 한국은행은 앞서 내년 상반기 1.3%, 하반기에 2.1%로 상저하고로 전체적인 뭐 성장률은 한 1.7%. 정부가 제시한 1.6%나 1.7% 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 아무튼 상징적으로 정부가 굉장히 경제를 내년도에 어렵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 조금 초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려우니까 좀 허리띠 졸라매고 조금 잘 대응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조금 그 경제 지표를 조금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소비자 물가인데 한국은행은 앞서 뭐 이창용 총재도 4% 내외를 제시했거든요. 올해 한 5% 물가요? 정도에서 네, 예. 소비자 물가가 내년도에는 4% 언저리로 이제 제시를 했는데 정부는 올해 5.1%에서 내년에 3.5%로 조금 낮게 이제 경제가 좀 더 냉각되니까 차갑게 식으니까 물가도 이제 떨어진다라는 취지로 이제 전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실업률도 올해보다 조금 더 위축돼서 취업자 수가 8분의 1, 올해보다 거의 한 8분의 1 정도 주는 그러한 고용 시장의 한파를 예고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물가는 잡히지만 성장률은 둔화되고 상당히 뭐 복합 불황이 내년도에 세게 온다라는 것이 요지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일본 키워드가 중요해서 그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요.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네. 반도체인데요. 고민이죠. 미국의 이제 마이크론 실적을 발표하면서 뭐 대체로 좀 매출은 선방, 이익은 이익 전망은 부진 이런 것 같은데 필반이 오르면서 오늘 반도체적 흐름은 괜찮은데요. 글로벌한 반도체 시장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어떤 자리입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불황으로 들어가고 더 깊은 불황으로 들어갈 거다라는 것이 이제 중론이고요. 예. 전문기관이나 애널리스트 모두 반도체에 대해서는 내년도가 어쨌든 최악일 거고 2024년부터는 회복된다. 어려운 만큼 서로 이제 감산을 하고 조금 여러 가지 그 재고 조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 내년도가 어렵고 그 이후부터는 완만한 회복세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주요 전망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마이크론이 어쨌든 뭐 지금 11월 결산이기 때문에 조금 반도체 업체 중에서 좀 항상 먼저 실적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전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가이던스 역할을 좀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마이크론이 보는 내년도 어쨌든 반도체 업황은 굉장히 부진한 것을 아주 강력하게 예고했다. 어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뭐 4Q는 뭐 적자 규모가 EPS가 2센트 마이너스인데 시장에 4센트 마이너스인데 시장에서는 2센트 적자로 봤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가이던스죠. 내년도 가이던스가 시장에서는 뭐 한 30센트 정도 적자로 봤는데 어제 그 컨콜에서는 거의 70센트까지 적자가 날 수 있다라고 네. 이제 그 굉장히 뭐 약간 구조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살을 부리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안 좋다라고 이제 뚜렷하게 클리어하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실적도 이제 내년 1월에 이제 또 실적 가이던스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실적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문제는 주가 측면에서 그렇죠. 예. 결국 우리가 뭘 봐야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도에 실적 악화라는 것이 반도체가 시클리컬이기 때문에 한 제 생각에는 주가의 한 70-80% 이상은 반영됐다라는 것이고요. 반도체 자체보다는 저는 뭐 반도체 전문가가 아니니까 각 기업이 노동 시장을 지금 어쨌든 그 해고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IT 그다음에 테크 기업들 또 유통 기업들 또 어제 마이크론 같은 이제 반도체 기업들 구조 조정과 또 고용 조정을 좀 강력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노동 시장의 냉각을 통해서 내년도에 한 중반쯤에 소비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우려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반도체 이야기까지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김한진 박사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